자, 두 번째로는 우리 박상혜 이선변 대표께서 현대문명 쓰나미 시대의 한미 민간 동맹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여기 앞에 조금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다. 예,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이해하려면 워낙 특이한 현상이라 다른 나라에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없죠, 사실은.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워낙 특이한 현상이라 수수께끼가 몇 개 던져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수께끼는 뭐냐면 우선 일제 자체가 수수께끼예요. 애니그마예요. 일제 자체가. 이게 우리가 중국이 현대 문명이 닥쳤을 때 중체 서용, 그러니까 중국의 정신, 중국의 문화, 중국의 멘탈을 본질로 삼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그냥 응용으로 빨아서 쓰겠다. 이 중체 서용을 표방했는데 그게 사실은 일제를 모델로 한 저는 구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와 용을 그런 식으로 써서 현대 문명을 빠른 나라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일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랬을 때 어떤 우리랑 이제 그게 엔타고니즘이죠. 맞겨루는 상대였으니까 우리를 지배했던 주체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뭐를 의미하는가부터 우리가 좀 밝혀야 돼요. 우리 한국 경제사에 오늘 그거를 이끌어오신 정말 태두 같은 분이신데 우리 이영훈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토론까지 해주셔야죠. 나와 계신데 이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일제와 현대 문명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낙인 찍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개념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수수께끼 첫 번째 수수께끼를 던져봅니다. 일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류 보편의 마인드를 재거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 문명을 뒷받침하는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개인 존엄성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그 현대 문명을 뒷받침하는 마인드, 특히 영미가 주도한 개방시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세를 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현대 문명의 과학 기술만 흡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야말로 일체 서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대 문명이 있던 자리에는 일본식 마인드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일본식 마인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들 그 마인드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신토 덴노 혹은 텐노 민족주의죠. 저 세네탈출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일왕이란 용어를 안 쓰고 그냥 한자로 천황이라고 쓰고 또 친일파라고 공격받을까 봐 그걸 일부러 덴노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신토 텐노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천황 텐노 가문을 민족 메시아로 모시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전적 패권주의. 그리고 부국강병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식 마인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서 일본의 이 종교가 그렇게 다양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토 밑에 하위 종교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 마인드 속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 문화를 가진 국가죠. 그래서 이런 또한 일본에서 가서 뭐 현대 문명이나 뭐 개인 존엄성 이런 얘기를 하는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를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런 비슷한 용어 쓰면 그건 좌파인 경우가 많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깊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체 서용이다. 일본식 멘탈을 본질로 삼고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을 쪽바른 그런 케이스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체 서용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본에서 가능했나? 이건 저는 이게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뜻이든 뭐 찬양하는 뜻이든 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팩트로 인정을 해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굉장히 유니크한. 첫째 하나가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일본 외에는 없잖아요. 뭐냐면 영주 사회 사이에서 생사를 가늠하는 경쟁 시스템이 뭐 1000여 년 이상 이어진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자로서의 도리를 못 도하면, 지배자로서의 능력을 못 발휘하면 정복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쪽에서 그 나중에 일본을 통일했을 때는
상상을 못하던 방식으로 했잖아요. 뭐냐면 옛날에 농민은 전선에 안 끌려 나왔거든요. 사무라이만 칼을 썼는데 이거를 총을 줘가지고 농민을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체 경쟁 체제에 의해서 지배자로서의 자기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한 맹렬한 경쟁 체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겠죠. 지배 계급이 이게 돌아간다고요. 반면 조선 같으면 이걸 완전히 청이나 명예 보험을 맡겨놨잖아요. 청과 명예 보험을 맡겨놔서 내부적인 지배 체제의 그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도전도 받은 적이 없고 하나하나 단위가. 그 다음에 외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서서 무력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배층이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유죄가 남아서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고 선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세습이 되잖아요. 그 의원직이. 아버지가 의원이니까 아들이 의원이고 그 다음에 손자가 의원이고 그래서 세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군인 정신과 지식 흡수를 결합한 사무라이 계층.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그때 발휘하죠.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끌은 기관차 에너지였죠. 세 번째는 16세기부터 본격화된 현대 문명에 대한 탐색 및 흡수. 우리가 흐른 바 난학파, 그러니까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죠. 당시의 현대 문명을 일본에 제일 먼저 전한 건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그 이제 난학파 이미 화일 사전, 그러니까 네덜란드어 일본어 사전이 17세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현대 문명에 대한 그 탐색과 흡수 시도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16세기니까 언제 16, 17, 18, 19 최소한 19세기 말이 되면 4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좀 돈이 되면 그런 일을 그러니까 자금이 만들어지면 일본의 그 한자어, 일본 한자어의 어원을 밝힌 사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논어에 어디서 따왔다. 이거는 주역에 주역 계사편에 어디서 따왔다. 이렇게 그 어원을 밝힌 게 있다고요. 그걸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어에 실제로 그 일본제인 경우가 한 90% 이상인 거예요. 현대 문명을 가리키는 한자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 사전이 전부 이게 표절의 날도둑놈 사전이라는 소리가 돼요. 국가 그럼 국가 혹은 뭐 정치 그럼 이게 어디서 정치라는 politics라는 영어 혹은 서양 현대 문명의 개념을 왜 정치라고 번역하게 됐나? 아니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쯤은 중국에서 왔을 거고 90%쯤은 일제에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체 서용을 할 수 있었다. 일체 서용이 근데 문제가 많죠. 현대 문명을 하긴 했는데 과학과 기술과 문명만 싹 빨아먹고 마인드는 일본식 마인드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 나온 그 우나미 승만의 아마 그 공산당의 당부당이란 칼럼이었던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성정이 강하고 포악해서 지금 눈치가 빨라서 현대 문명을 쪽 빨아먹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나미 승만이 이렇게 그 과학한 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어감이 그렇잖아요. 쪽 빨아먹긴 했는데 얘들이 성정이 강포해서 결국 현대 문명에 들이받고 사고 친다. 그 사고 칠 때 우리 독립의 기운이 올 거다. 그걸 1920년대 저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터지기 20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 양반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제 시대에 대한 이제 그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게 흔히 뭐 일제 시대 강점 수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이게 과연 쟤들이 가졌던 의도가 수탈이냐 동화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 1942년에서 45년까지 펼쳐진 일은 열애로 해놓고 이게 전쟁 막바지에 몰린 놈들이니까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의 일제의 정책을 보면 이게 과연 동화 전략이냐 수탈 전략이냐 헷갈려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해. 왜냐?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수탈할론 같으면 뭐하러 전기 깔고 상하수 깔고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중화학 공업화예요.
수탈할론 같으면 국도 1번이 목포에서 아마 원산이고 잠깐만 부산에서 신의주고 2번이 목포 원산이고 2번인가? 3번이 그렇고 2번이 목포 부산이잖아요. 이 X자형으로 전부 철도 깔고 도로 깔고 다 이 짓을 해놓고 전기 깔고 상하수 깔고 인프라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수탈만 하려면은 뽑아내야 되니까 저게 뭐야 그 반도가 있으면은 한 20km씩 내륙으로 들어온 쪽쪽쪽쪽쪽쪽 해야죠. 조그만 항구해서 이런 식으로 큰 그 축을 그리면 안 되죠 인프라를.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요. 얘들이 사범학교, 사관학교, 고등고시를 문호를 개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황성준 문화일보 황성준 의원 오셨던데 황성준 의원이 철이 없어갖고 옛날에 막스레닌주의였다고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기 전에 내가 왜 막스레닌주의 원단 가서 좀 배우겠다고 이제 소련을 갔어요. 이게 대담한 빨갱이답게 또 아프리카에서 온 대담한 빨갱이들이랑 친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니까 이제 박정희 욕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막 하고 군발이 어쩌고 저쩌고 개땡땡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내가 야 그 사람 계급이 뭐야? 계급을 보니까 중사야 상사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 저기 장교인데 그러니까 야 너 식민지 장교 됐냐? 일본 육사 나왔는데 그 사람 밑에 그러면 한국인만 있었냐? 아니 일본 사병도 있었을걸? 야 뭐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야 우리 인마 고등고시 봐서 판검사도 했어 인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판사가 재판 내릴 때 그거 다 조선인만 재판했냐? 아니 일본인 피고도 재판했을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내가 한 말이 뭐냐면 야 근데 너 뭐하러 독립했냐? 아니 저 황성준 의원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가 선배 세대의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천에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위대함은 어딨냐면 얘들이 우리를 동화하려고 발버둥 치고 유혹을 했다고요. 내선일체. 아마 이거 제가 연구자가 없는데 어떤 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출입국 정책이 달랐을 거예요. 일제 때.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한국인이 일본을 드나드는 출입국하고 타이완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을 드나드는 만주인이 일본을 드나드는 출입국 정책이 달랐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같았다면 우리의 제일동포와 같은 조총련이나 민단으로 남은 제일동포와 같은 그런 조직이 타이완인들이나 만주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 진짜로 내선일체 가려고 그랬고 내선일체 가니까 창씨개명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럼 우리 선배의 위대함은 수탈에 저항한 거라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게 동화합시다. 야 동화하자. 너 일본에 낼 수 있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나 조선인답게 살 거야. 나 조선인다움을 추구할 거야. 라는 동화에 대한 저항에 있다.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수수께끼가 여기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 재산 뺏어가는 놈이랑 싸우는 건 쉬워요. 근데 야 너희 어차피 뭐 현대문명 적응 잘 안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세계적 모델 케이스 아니야. 너희 우리한테 업혀가면 그냥 동화돼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사악하게 유혹하는 놈한테 들이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탈에 대한 저항은 즉 그거는 본능적인 거고 강도에 대한 이건 정신적 문화적 유혹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세대가 뭐가 위대한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진지하게 동화를 추진했다 할수록 우리 선배 세대는 점점 더 위대한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1등으로 마라톤 들어오는 놈이 야 2등 잘 뛰어 하고 하면은 점점 더 자기가 잘 뛰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왜 낮추냐고요. 상대를 낮추면 우리도 같이 낮아주는 거. 찐따 같은 강도한테 당해갖고 36년 사는 놈이니까. 근데 상대가 굉장히 특이하게 일체 서형으로 현대문명을 빠른 애들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체와 용을 써서 굉장히 특이하게 한반도에 관해서 동화 전략을 무지하게 진지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을 주장했다. 동화 안 된다고 우리가 버텼다. 이게 우리 장점이죠. 우리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자, 궁극적 수수께끼 세 번째 수수께끼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세미나의 기본 틀인데
자, 청일 전쟁 때 청은 뒤에서 프랑스가 밀었고 일제는 뒤에서 영국이 밀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시는 막 유럽 러시아 뭐 유럽 열강들 전부 각축할 때니까 저놈이 빵 커질 것 같으면 이놈이 옆에서 찌르고 이놈이 빵 커질 것 같으면 저놈이 옆에서 찌르고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 그다음에 러일 전쟁 때 일제는 영국의 대리연이었고 그 망국을 했죠, 당연히. 러일 전쟁 끝나니까 러시아 아주 박살나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1910년에 이완용 사건을 뭐로 보냐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봐요. 망한 나라 한 번 더 팔아먹은 거야. 아니 망한 기업을 한 번 더 M&A 시킨 거예요. 우리가 아니 상거래에서 보자고요. 망한 기업을 M&A 시켰어. 그것도 벌처 펀드도 아니고 상당한 가격을 받고 왕실의 보존, 왕실 재산의 보존. 그 다음에 왕실이 전부 일본 귀족화되고 거기 협조한 자들 일본 귀족화되고 그러면 이거 망한 거를 한 번 더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적 사기를 칠 사람들은 조선 왕실과 이완용의 수법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로 이게 배울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일제는 영미측 승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야 우리가 왜 만주에 그렇게 조선인들이 막 갈 수 있었지? 만주가 무인지경이었나? 만주가 무슨 무인지경이야? 장씨군벌이 지배하고 있는 데인데 그 만주를 왜 갈 수 있어요? 조선인들이. 일제가 만주를 지배했거든. 언제부터? 1918년부터. 왜?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터지니까 1918년부터 만주 시베리아에 반공 다국적군이 출병을 했어요. 그걸 시베리아 간섭이라 그래요. 사이베리아 인터벤션이라고. 근데 그 반공 다국적군의 주축이 일제예요. 그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눌러가지고 만주에 사실상 지배가 된 거예요. 1918년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이였냐? 장신혜랑 장씨군벌, 뭐 장조린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장씨군벌이랑 어떤 사이였냐면 간접 지배 방식이에요. 협력 체제예요. 그러니까 장씨군벌 내세워 놓고 뒤에서 일제가 버티고. 그러니까 일제의 사실상의 그 입김이 강한 지역이니까 여기서 여기 한국인들이 그때 만주로 많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1918년에서 21년까지 일제는 만주 시베리아 반공 다국적군의 주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3.1운동은 19년에 일어났어요. 3.1운동 당시에 보면 그럼 뭐예요? 일제는 승전국이고 반공 다국적군의 주축이고 쉽게 말해서 일제는 영미가 인정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외교적 파트너네. 그럼 3.1운동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미국의 지정학적 외교적 파트너를 미국인으로부터 흡수한 정신으로 공격을 한 지정학 외교에 대한 정신의 반란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명확한 거 현실로 보면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날 딱 생각해보면 그날을 기점으로 생각해보면 일제의 지정학적 외교적 파트너 누구야? 미국이야. 근데 갖고 계신 그 선언서 보세요. 전부 미국 선교사랑 같이 이쪽 사람들이 흡수해 갖고 만들어낸 그 도달한 정신이에요. 그걸 갖고 그 인류 보편 마인드를 갖고 일제의 미국의 동맹인 사실상의 동맹인 일제를 공격한 거라고 이게. 그게 희한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희한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그럼 우리가 이런 정신적 파워를 언제 우리가 획득한 거야? 이게 다 호모 헐버트가 다 전해준 거야? 아니, 호모 헐버트가 전해주려고 그래도 그릇이 있어야 전해줄 거 아니요. 모든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 건 한데 물을 먹는 건 말이거든. 뭔가 자기의 주체적 어떤 그릇, 주체적 준비가 있지 않으면 그 빠른 시간 안에 미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진 현대 문명의 인류 보편의 마인드를 그렇게 체화시킬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럼 그 체화가 그냥 공짜로 일어난 거냐?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100년이 지난 오늘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선 이제 지정학을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요새 무슨 뭐 하노이 뭐 저거 뭐 정상회담에다가 저기 뭐 미중 간의 문제 뭐 이런 거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이게 한 150년 전부터 이렇게 복잡해요. 특히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복잡해. 한 30년 전부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고 위험한 핫스팟이에요, 여기가. 일단 전체주의만 보세요. 자, 우리가 동굴을요. 서양사학자들이 동굴을 피해 젖은 땅이라고 불러요. 블라드랜드. 이게 왜 그러냐면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한 번 나치 전체주의가 쓸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스탈린 공산 전체주의가 쓸고 들어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사람이 수천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지역에 전체주의가 힘의 축으로 딱 걸리면은 사람이 죽던 정신이 망가지던 무지하게 깊은 상처가 남는 거라고 이게. 전체주의라는 게 현대 문명의 정신병이니까 집단 정신병이니까. 한반도에 전체주의 축이 3개나 걸려 있어요. 하나가 뭐냐? 막스 레닌 스탈린 전체주의. 짧게 말해서 스탈린 전체주의. 다른 하나가 뭐냐? 모택동 전체주의. 중국 전체주의. 마지막 하나가 뭐냐? 일제 텐노 전체주의. 이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주의가 3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피비린내 나는 그 무지막지한 게 인간 개인을 말살하는. 그래서 민족 전쟁을 통해서든 계급 투쟁을 통해서든 피바다 속에 인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피바다 구원 신앙. 이 전체주의인데 그게 3개나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종류가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 데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위 3종류 전체주의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 메시아 가문을 떠받든다는 데선 텐노 전체주의고 민족 해방, 민족 우선주의를 내세운다는 데서는 모택동 전체주의고 그러한 것이 이른바 걔들 용어로 노동계급에 의해서 리드된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스탈린 전체주의죠. 이 3 얼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반도에 3개의 전체주의가 같이 작용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거기다가 여기에는 또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Pacific Defense Line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예민한 지역이냐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조선이 1894년까지 택한 지정학적 파트너는 누구였냐? 청이에요. 청을 내세워서 일본과의 조약도 안 하려고 그랬고 청을 내세워서 미국과의 조약도 안 하려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 썩은 제국 청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청으로부터 분리해서 일단 띄워놔야 누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 붙은 거죠. 그러니까 청일전쟁 결과 끝나니까 이제 황제를 칭할 수 있게 된 거지. 청으로부터 띄어져 나왔으니까. 이게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 다음엔 그러면 청이 그렇게 쓰면 그 다음에 러시아를 또 붙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조선의 그 지배층의 사고 방식을 보면 이거예요. 내부 내부 개혁을 막아주는 썩은 제국을 섬기자야. 청도 마탱이가 간 썩은 제국이고 러시아도 마탱이가 간 썩은 제국이에요. 근데 이런 썩은 제국이랑 손을 잡으면 내부 개혁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만국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일제는 처음엔 영국의 지정학적 파트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영미의 파트너가 되고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면은 그 파트너십이 무지하게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만주사변이 있던 해 1931년까지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외교적 파트너는 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우리 3.1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3.1운동은 우리 김명석 교수님, 그 연세대학교 김명석 교수님이 이렇게 그 논문 중에 우리나라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평을 할 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다. 이게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반제 반공민족주의가 주류다, 여기가. 근데 여기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친소 공산주의가 주류가 돼야 돼요. 왜냐? 일제가 1936년, 그러니까 37년에 중일전쟁을 벌이기 전까지 일제가 자기 국민한테 떠들어온 얘기는 우리 일본 제국은 전 세계 으뜸가는 반공 반소 국가다라고 떠들어왔다고요. 그걸 어디서도 느낄 수 있냐면, 야, 너희 왜 이때까지 떠들어온 대로 빨리 시베리아로 쳐들어가서 소련 정복 안 하는 거야 하고서 청년 장교들의 칼 뽑고서 사회 지도층을 암살하고 돌아다니는 사건이 있어요. 1936년 2월 26일 청년 반란
청년 반란 사건, 청년 장교 반란 사건.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을 보면 이때까지 떠들어온 대로 반공 전쟁 벌여라 이거야. 시베리아로 치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사람,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제는 반소 반공 노선이니까 일제에 대항을 하려면 친소 공산주의로 유혹을 많이 받죠. 그런 유혹이 강렬했다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이동희 같은 노선에서 드러나는 건데 확확 노선 바뀌는 거에서 그러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여기에 주류가 반제 반공으로 남았다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그 유혹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특히 만주는 더 심했죠. 그래가지고 만주의 뜻을 품고 갔던 어르신들이 다 귀향을 해버리잖아요. 그 청년 애들이 싸가지 없이 친소 공산주의로 다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서 독립운동했냐 그래서 다 돌아오시잖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접고 꿈을 접고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뿌리가 반제 반공 민족주의가 친소 공산주의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뿌리는 결국 3.1운동이다. 왜냐하면 3.1운동 까서 보면 자유민주공화국이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모델로 확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존엄성, 개방시장, 자유민주주의, 현대문명에 대한 무지막지한 원천적 믿음을 깔고 있다 거기에. 그래서 저것이 미쳤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게 없었으면요, 그냥 친소 여기는 친소 공산주의의 터밭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훌륭한 한국형 호치민이 한 10명쯤 튀어나와서 자기들끼리 많이 잡아 죽였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가 그냥 뭘 선언해서 이렇게 고지를 차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여기 깊은 영향을 미치는 친소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정신적 보류의 역할을 또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도대체 그런 3.1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을 만들어낸 이런 거대한 정신적 사건인데, 정신적 반란이고 정신적 독립이고 정신적 확립인데, 이런 걸 만들어낸 백그라운드가 어디서 나왔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전파 이전에 이미 전체주의 피바다 마인드가 형성돼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태평천국을 보면 알거든요. 전체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급투쟁이나 민족투쟁의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게 알파요 오메가예요. 나치가 됐던 공산주의가 됐던 나머지는 다 그냥 현학적인 얘기예요. 그 피바다 구원 신앙이거든요. 태평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잘 실감 못하는데 이게 기독교 사교예요. 성경을 들고 홍수전이가 반란했어요. 나는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이게 그 성경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구원 사상이에요. 그래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이 땅에서 피바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 공산 전체주의 핵심 멘탈이네.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1850년에서 1864년까지 날뛰었는데, 얘들은 공산주의가 중국 땅에 전해지기 이미 70년 전에 공산주의 핵심 멘탈을 완성한 거예요. 여기에 중국의 비극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인구의 20%쯤 죽었거든요. 그럼 우리 동학이랑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동학이랑 달라 이게. 동학은요, 여기 피바다를 끌고 가려고 했던 놈이 둘인데, 노선이 하나가 손아준 김계남이고 진짜 피바다고, 조금 덜 피바다가 저거 누구지? 저 대원군이랑 손잡고서 갈라 그랬던 전봉준인데, 이거를 본류가 밟아버렸다고요. 여름에, 늦봄에. 너희 앉아. 세상 그런 거 아니야. 최시영 쪽에서 밟았어요. 그 다음에 왕실이 일제 장악된 다음에 반일투쟁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보국이 된다고요, 보국. 그리고 여기가 이런 내부적 학살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다. 내부적 폭력성이. 보통 동학군들 들어가면 가렴주구를 했거나 예를 들어서 비인도적, 비인간적, 반인륜적 죄를 범했다고 이제 와서 읍소를 하거나 이런 거 조사해 갖고 쳤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랑 뭐 남편이 동시에 한 여자랑 데리고 산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와서 읍소하면 조사해갖고 둘 다 목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의 게 많았다. 그 이른바 동비라고 불렀죠 그때 양반 지주층은. 그래서 굉장히 그 제한된 폭력성이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태평천국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선배 세대가 그 종교적인 방식으로 튀어나왔지 피바다 방식으로 튀어나오질 않았다는 게 나중에 동학이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독교사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개종 연도를 보면요 동학 이후예요. 우선 우남 이승만, 그다음에 이상재,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일제 때 노래 잘 부르죠. 삼천리 반도 뭐 일하러 가 그 남궁옥 이런 사람들 다 그 이후거든요. 그 저거 이후라 손경도도 동학 이후일 거예요. 개종 시기가. 왜냐하면 이 동학 때 그 전통 종교, 그 궁궁을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현대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성을 갖고 들이받아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게임이. 기관총에 맞아 다 죽더라. 오케이 그러면 현대 문명과 연결된 종교성, 현대 문명과 연결된 영성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분위기가 확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 그 해 끝나는 해에 우남이 배제학당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남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아 이거 현대 문명의 게임이구나 하고 그게 절감이 됐던 거예요. 근데 동학에서 어마어마한 피바다가 나오면은 그거 절감하기 전에 피바다 복수부터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무렵, 그러니까 1894년, 95년에서부터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나오던 그 1890년대 중후반이 우리의 멘탈의 유형을 밝혀준다. 그리고 그 멘탈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신 차원의 한미 민간 동맹이 무르익었던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조금 그 좀 웃기는 소리 좀 하면 그 이제 동학의 맨 마지막 전투지, 그러니까 동학 입장에서 보면 맨 마지막 성지가 전남 장흥이에요. 우금치에서 깨지고 전남 화순서 깨지고 전남 장흥서 깨지고 이제 다 깨진 거예요. 전남 장흥에 사는 사람이 우남 이승만한테 와갖고 자기가 안씨인데 안중근 사당을 짓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 저 굉장히 짓궂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나기가 싫어요. 너무 짓궂어서. 근데 사당 지어라 그러고 이제 돈도 재혼하고 사당 지었다니까 편액을 내는 거예요. 이제 사당 편액을. 거기다가 해동 명월, 해월 최시영 동학 지도자. 그러고 편액을 내렸어요. 해월이 해동 명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게 이거 뭐냐면은 안중근은 토호 집안이잖아요. 황해도. 그래 안중근이 10대 때 집안에 그 포수로 그 만들어진 사병 조직이랑 같이 동학군을 토벌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비를 잡아서 동비라고 부르죠. 그때는 동학 비적. 동비 잡으면 눈 보고 그냥 여기 쐈을 거라고요. 총 10대 때. 그게 돼 있으니까 가서 딱 이토 히로부미 보고서 쏴버리지. 그게 아무나 쏴요. 사람 잡아본 경험이 있는 거라 이게. 그러면 안중근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동학은 또 그래서 우남은 이 안중근 스타일의 그런 단기 필마 테러에 굉장히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우남 이승만은. 또 우남 이승만은 마찬가지로 현대 문명의 이치도 모르고 그 비전도 제한이 되어 있는 민초 에너지의 자연 발생적인 이렇게 튀어나오는 동학 스타일에 이거는 정말 비극적인 민초 에너지의 낭비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안중근 사당에다가 해월 최시영 딱 그거 저기 해동명을 편에 걸어놓고 당신들 둘이 이승해서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저승서 잘 사귀어봐라. 서로 부족한 것들끼리.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제 눈엔. 굉장히 짓궂은 양반이야. 제 눈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맺혔으면 거기다가 해동명월이라는 편액을 내리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년에 걸친 정신 차원이 한미동맹, 민간동맹의 약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딱 그 끝나고 나서 시작되잖아요. 동학 끝나고 나서. 동학이 만약에 태평천국 같은 피바다면 저렇게 못 시작해요. 거기가 유장한 데가 있고 피바다 학살을 덜 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시작이 되죠. 재밌는 건 뭐냐면 동학 그 최시영 할배가 98년에 이 저기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막 이제 클라이맥스 올리는 98년에 잡혀갖고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올해가 갑년의 칼이 뽑히는 해다라 그랬다. 갑년. 여기 거기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한자로 갑년이라 그러면 첫 해를 뜻하거든. 원년. 그러니까 아마 이걸 가르친 거 아니야. 이게 저의 설레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저기 우남이승만 돌아온 다음에 YMCA 이 운동은 너무 잘 아시지만 당대 세계 최강의 자선사업가였던 워너메이커가 돈을 댔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민운동 지도자였던 존 머트가 지도를 원격 지도를 했고 존 머트의 오른팔인 플래처 브록만이 현지에서 파트너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새마을 운동이에요. 자조 자립운동이에요. 이게 퍼져나가니까 일제가 무지하게 겁이 나니까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요. 탄압을 하죠. 우남이 튀어가지고 아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당선된 우드로 윌슨이나 민주당 범턴들 움직여서 아마 무지하게 압력 넣었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아마 어떤 역사학자가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90% 이상이 대여섯 명 남기고 무죄 석방되잖아요. 2심에서. 백오인 때. 백오인. 그러니까 참 희한한 케이스예요. 그 너덟 명이 그 저기 매 맞아서 고문으로 죽었을 정도로 탄압을 받았고 전원이 유죄였죠. 그리고 뭐 좀 형량 덜 받은 사람이 5, 6년씩 형량 받은 1심에서 그랬을 거예요. 2심에서 90몇 명이 무죄로 나와요, 저게. 그러니까 저건 뒤에서 배경을 작용한 거예요. 저는 그게 우남이 우드로 윌슨과 민주당 백을 썼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7년 있다가 3.1운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20년이 쫙 한미 민간 차원의 정신의 동맹이 쭉 따라붙는 시기라고 이게. 그리고 이걸로 완성이 되죠. 그리고 한미 민간 동맹 클라이맥스는 저는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1941년 책으로 봐요. 이미 그때 딱 그 나와서 실제로 한국 독립의 필요성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의 지정학적 파트너, 군사적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선언한 책이에요. 그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엔 미국과 아무런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파트너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책에 선언했고 그것이 실제로 1953년까지 실현이 되죠. 그 후로 11년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엔 저 전통이 죽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월남전 이후로 정신이 갖출 상태가 돼요. PC 리버럴, PC 좌파 이런 애들이 너무 설치게 되고 한국은 한국대로 그 무렵 이후로 여긴 정신이 해체돼 버려서 지금 이 상태가 돼서 너무 갈급해서 여기 지금 이런 방해까지 나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미국의 정신이 아마 집에 좀 돌아오는 것 같다. 이게 미중 전쟁이나 북한 해방 만지작거리는 거 보면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쓰나미를 타고 우리가 전체주의 3종 세트, 그러니까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전체주의 사교,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 아마 다시 한미 간의 민간 차원 정신의 동맹이 1941년 피크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좀 이렇게 뭐 표현을 하면 우리가 1998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그날 그 해가 한미 간의 민간 정신의 동맹의 갑년의 칼이 뽑힌 해예요. 근데 그로부터 다시 120년 지난 올해가 다시 한번 한미 간의 민간 정신의 동맹이 부활이 재정립의 갑년의 칼이 뽑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갑년의 칼이 이제 뽑힌 지 120년, 또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 심포지움이 또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